어머니, 제발 저희 죽으라는 거예요? 며느리 지혜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70대 김영희 여사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 천천히, 조금씩. 거실 테이블 위에는 채무이행 최고 통지서 금 8,500만 원이라고 적힌 내용 증명과 함께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혜가 1,2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SNS 사진, 제주도 최고급 리조트에서의 휴가 사진들, 그리고 수십 개의 명품 가방들을 늘어놓고 자랑하며 올린 게시물들. 내돈내산 럭셔리 라이프. 그게 바로 내 돈이었구나. 영희 여사의 손가락이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지혜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700만 원을 빌려간 바로 그 시기에 부산 최고급 호텔에서 상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건 가짜예요. 짝퉁이라고요. 상우가 변명했지만 영희 여사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가짜? 그럼 매일 나한테 전화해서 보여준 그 극진한 효심도 가짜였겠구나. 지혜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들통난 순간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바보로 여기고 속이는 동안 나는 내 치료비까지 포기하며 너희를 도왔어. 그런데 너희는 그 돈으로 사치나 하고 있었지. 평생 순한 양처럼 살아온 70대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8,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정말 어떻게 명품과 사치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이 모든 배신과 분노의 시작은 석 달 전 영희 여사가 받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서 한 장에서부터였습니다. 제1장 황혼역의 고독한 어머니.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김영희 여사는 홀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올해 일흔 둘인 그녀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남편 박정수 씨와 함께했던 45년의 세월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 곳곳에서 느껴지는 적막감은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영희 여사는 종종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우리 상우가 이제 30대 중반인데 정말 잘 컸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영희 여사와 남편 박정수 씨는 신혼 초기부터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정수 씨는 작은 건설 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고 영희 여사는 동네 양복점에서 재봉일을 도우며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상우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아이의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영희 여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수 씨도 퇴근 후에는 개인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상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부부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낮에는 양복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가내수공업으로 단추 달기, 옷감 정리 등의 일을 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상우의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자. 우리가 어려워도 상우의 미래만큼은 밝게 만들어주자. 이것이 부부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덕분에 상우는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상우가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영희 여사의 유일한 아들 박상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대한종합상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했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하여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상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 씨와 함께 소주 한 잔을 하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상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상우가 성공할수록 영희 여사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상우는 회사 일로 바빠졌고 자연스럽게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영희 여사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고 혼자 지내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우는 새해 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이지혜와 결혼했습니다. 지혜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단정하고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165cm 정도의 날씬한 체형, 화사한 얼굴에 단정한 차림새를 한 그녀는 첫인상부터 영희 여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소개받았을 때 영희 여사는 무척 흡족해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우 씨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지혜는 예의 바르고 차분한 성격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며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혜는 영희 여사에게 고급 선물 세트를 가져왔고 상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전통 혼례를 올리는 지혜의 모습을 보며 영희 여사는 이제 우리 상우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랑 신부 모두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커플이라는 소문이 퍼져 하객들도 많이 왔습니다. 영희 여사는 그날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지혜의 태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안부를 묻고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지혜였지만 점차 바쁘다는 핑계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던 것이 한 달에 2번, 그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의무적으로 인사를 오는 정도로 변했습니다. 지혜야, 요즘 바쁘니? 전에는 자주 왔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는 꼭 자주 올게요. 영희 여사는 며느리가 젊은 사람이니까 바쁜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상우는 효자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아내와 함께 찾아와 어머니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영희 여사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동네 할머니들과 이런저런 소식을 주고받는 것이 그녀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영희 씨, 요즘 아들 내외는 어때요? 잘 지내죠? 네, 다행히 잘 지내고 있어요. 상우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들이 영희 여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건강 관련 책이나 요리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조촐한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영희 여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들 상으로부터 오는 안부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너는 어때? 회사 일은 힘들지 않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저도 마음이 편해요. 상우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희 여사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롭기는 했지만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상우만큼은 꼭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런 남편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지키기 위해 영희 여사는 상우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고 있었습니다. 설령 자신이 조금 외롭고 힘들더라도 아들만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2장 청천벽력.
같은 진단. 그해 가을 영희 여사는 며칠째 계속되는 복통과 소화불량 때문에 걱정이 되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염이나 소화장애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몸의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네 의사는 영희 여사의 증상을 듣고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증상이 좀 특이해요.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많아요. 동네 의사의 심각한 표정을 본 영희 여사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걱정하기보다는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의사의 말에 따라 시내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소화기내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촬영, MRI, 내시경 검사, 혈액 검사 등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복잡한 검사들이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며 영희 여사는 은근히 걱정이 되었지만 설마 큰 병이겠어 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검사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는 목구멍이 아팠고 CT와 MRI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받을 때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영희 여사는 담당 의사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영희 여사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 여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 종양은 매우 희귀한 형태의 신경 내분비 종양입니다. 일반적인 암과는 다른 유형이라서 특수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영희 여사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종양이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암에 걸린 건가요? 정확히는 신경내 분비 종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암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서 완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의사는 영희 여사에게 치료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 그리고 특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이 희귀한 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반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특수 약물들이 필요합니다. 옥트레오타이드라는 약물인데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합니다. 최소 2년간 투여해야 하고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를 포함하면 전체 치료비는 대략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영희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은 그녀가 평생 모아둔 돈과 남편의 유산을 모두 합쳐도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치료 과정에서 생활비와 간병비 등 추가 비용도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수약물과 일부 치료는 본인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여사는 병원 복도에 나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신히 로비의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린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독립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병원 로비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희 여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상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혼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영희 여사는 아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도 이 상황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제3장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 영희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을 느낀 상우는 즉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상우야. 사실 어머니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영희 여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것, 특수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상우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지혜도 데리고 갈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1시간 후 상우와 지혜가 영희 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상우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지혜도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물은 금세 말랐고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왜 혼자서 병원에 가셨어요? 저희가 함께 갔으면 됐는데? 지혜가 영희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지혜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걸어왔고 영희 여사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던 지혜가 갑자기 하루에 2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는 하셨고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저녁 식사 챙겨 드세요. 약은 꼭 시간에 맞춰서 드시고요. 주말에는 상우와 함께 찾아와 직접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혜는 영희 여사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 왔습니다. 어머니, 이 미역국은 제가 직접 끓인 거예요. 몸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이 나물들도 모두 유기농으로 준비했어요. 지혜는 영희 여사의 머리를 감겨주기도 하고 집안 청소까지 도맡아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침실 정리, 부엌 설거지까지 평소에는 예의상하던 일들을 이제는 진심으로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여사는 며느리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지혜야, 네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정말 고마워. 내가 아픈 것도 잊을 정도야. 진짜 내 딸 같다. 어머니, 당연한 거죠. 저희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 마음도 아파요.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지혜는 영희 여사에게 병원에 갈 때마다 동행하겠다고 제안했고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우도 어머니의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라며 자신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돈 걱정은 정말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어머니는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저희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지혜는 영희 여사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비싸 보이는 한약재로 끓인 보양식이었습니다. 인삼, 녹용, 당귀 등 고급 한약재들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몸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하루에 2번씩 드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어머니 병에 좋은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지혜는 또한 영희 여사를 위해 특별한 베개와 이불을 사왔습니다.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메모리폼 베개와 항균 처리된 고급 이불이었습니다. 어머니, 푹 주무셔야 몸도 빨리 회복되잖아요. 이 베개는 목과 어깨에 좋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골랐어요. 영희 여사는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조금은 거리감을 느꼈던 며느리가 이렇게 극진하게 돌봐주니 마치 친딸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혜의 이런 모습을 보며 영희 여사는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우리 지혜가 최고야. 내가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
영희 여사는 친구들에게도 며느리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지혜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까지 다 해줘. 정말 복받은 것 같아. 제사장. 첫 번째 돈 요구. 영희 여사가 병원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혜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영희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영희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영희 여사는 의아했습니다. 상우는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고 지혜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봉을 합치면 1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혹시 회사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겼니? 지혜는 눈가를 붉히며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반포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투자했어요. 당시에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강남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영희 여사는 놀랐습니다. 아들 부부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도 몰랐고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니? 미리 상의했으면 됐을 텐데. 얼마짜리 아파트를 산 거니? 15억 원짜리 아파트예요. 처음에는 3억 원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받았는데 지금 시세가 12억 원 정도로 떨어졌어요. 지금 팔면 손해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데 곧 있으면 대출 원금 상환일이 다가와요. 영희 여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집을 왜 샀니? 너희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였니? 저희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바뀌고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나빠졌어요. 저희가 다른 데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미 한도가 꽉 차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영희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5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면 바로 팔아서 갚을게요. 저희가 정말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영희 여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5천만 원은 그녀가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자신의 치료비도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5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야. 내 치료비도 많이 드는데.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상우 씨는 저한테 말도 못할 만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실적 압박이 심하고 집에서는 대출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상우 씨가 쓰러질 것 같아요. 지혜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영희 여사의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까지 부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제가 친어머니한테도 이런 부탁 못하는데 어머니는 정말 저희 어머니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면 저희를 도와줄 사람이 정말 없어요. 영희 여사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동안 지혜가 자신을 얼마나 극진하게 돌봐주었는지 생각하니 이번 한 번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상우가 스트레스로 쓰러질 수도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꼭 갚아야 해. 언제까지 갚을 수 있겠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파트 값이 오르면 바로 갚을게요. 길어도 1년 안에는 꼭 갚을게요. 지혜는 기뻐하며 영희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희 여사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5천만 원을 지혜에게 송금했습니다. 통장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들 내외를 도와준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제5장 끝없는 돈 요구. 5천만 원을 빌려준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지혜는 다시 영희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영희 여사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혜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와 생활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아파트 관리비만 월 50만 원이 넘어요. 상우 씨 급여일이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당장 필요한 돈이 있어서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급여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영희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는데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혜야, 5천만 원도 아직 못 갚았는데 그리고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어머니, 강남 신축 아파트라서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난방비, 관리비, 인터넷비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생활비도 예전보다 많이 들어요. 정말 이번만요.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아니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지혜는 영희 여사의 어깨를 주무르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에요. 제가 친어머니한테도 이런 부탁 못하는데 어머니는 정말 저희 어머니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결국 영희 여사는 300만 원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혜는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상우의 승진을 위한 접대비가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상우 씨가 차장으로 승진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상사들과 골프도 쳐야 하고 접대도 해야 한다고 해요. 회사 생활이 그런 거 있잖아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친척 결혼식이 생겨서 축의금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우 씨 사촌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해서 축의금을 넉넉하게 줘야 체면이 서잖아요. 또 그 다음에는 냉장고가 고장나서 새로 사야 한다며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가 갑자기 고장나서 음식이 다 상했어요. 새로 사야 하는데 좋은 것으로 사려면 300만 원 정도 해요. 심지어는 지혜 자신이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4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검진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해요. 어머니처럼 무서운 병이면 어떡하죠? 검사비가 많이 든다고 해요. 매번 지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고 영희 여사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돈을 빌릴 때마다 보여주는 애교와 극진한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머니는 저희 인생의 은인이세요. 지혜는 돈을 받을 때마다 영희 여사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주며 최대한 잘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점점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에서 계속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의 총액이 8천만 원을 넘어서자 영희 여사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났고 치료비도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각종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상우 씨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다고 해서 동료들과 회식비가 필요해요. 관계를 잘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제6장 충격적인 발견. 그해 겨울 어느 날 영희 여사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둘러보던 중 우연히 SNS의 추천 친구 목록에서 며느리 지혜의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SNS를 잘 하지 않던 영희 여사였지만 호기심에 지혜의 계정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지혜의 모습은 영희 여사가 알고 있던 검소한 며느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지혜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루이비통의 최신 한정판 가방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상우가 새로 산 것으로 보이는 고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더 아래 게시물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혜와 상우가 청담동의 고급 일식집에서 오마카세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 사진, 제주도의 최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는 지혜가 새로 산 명품 신발들을 늘어놓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구찌, 프라다, 생로랑 등 유명 브랜드의 신발들이 수십 켤레나 되었습니다. 특히 영희 여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지혜의 손목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였습니다. 게시물 속 지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목에는 눈부시게 반짝이는 팔찌가 있었습니다. 이 팔찌, 예전에 백화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영희 여사는 몇 달 전 우연히 백화점 주얼리 매장을 지나가다 본 팔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당시 누가 이런 비싼 걸 사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자신의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영희 여사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간 바로 그 시기에 이런 사치품들을 구입하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게시물에 달린 해시태그들이었습니다. 내돈내산, 럭셔리 라이프, 명품 스타그램, 행복한 일상, 부자 일상, 성공한 여자. 영희 여사는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면서도 계속 지혜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을 보면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몇 달 전 상우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위로금이 필요하다며 700만 원을 빌려갔을 때 바로 그 시기에 지혜와 상우는 부산의 최고급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고급 스파에서 찍은 사진, 룸서비스로 주문한 비싼 요리 사진들이 그때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지혜가 강남의 고급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개인 트레이너 수업은 한 번에 20만 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건강 투자는 최고의 투자라는 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지혜가 명품 가방들을 늘어놓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의 가방들이 수십 개나 진열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내 컬렉션 자랑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 여사가 대충 계산해봐도 그 가방들의 가격은 수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희 여사는 즉시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지혜가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거니? 생활비가 부족하다면서 어떻게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거니? 상우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그거 다 가짜예요. 요즘 짝퉁도 진짜처럼 잘 나와서. 가짜라고? 그럼 제주도, 리조트도 가짜야? 일식집 코스 요리도 가짜야? 개인 트레이너도 가짜야? 상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상우야, 너희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본 거구나. 내가 아파서 힘든데 나한테서 돈을 뜯어가서 사치하고 있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무슨 설명을 해? 이미 다 봤어. 지혜 SNS 다 봤다고. 영희 여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하고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7장 친구의 조언과 법적 대응 준비. 영희 여사는 오랜 친구인 박혜숙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숙은 영희 여사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50년 넘게 우정을 유지해온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혜숙은 영희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격분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악독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상우, 그놈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아픈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우려먹을 생각을 해. 혜숙은 평소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이번 일에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영희야,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 같으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이건 사기야, 사기. 해숙은 즉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우리 아들 회사 고문 변호사인데 정말 능력 있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야. 가족법이랑 민사소송 전문가라고 하더라고. 당장 가서 상담받아봐.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혜수가 내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영희야,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야. 너를 속이고 돈을 뜯어간 놈들인데 무슨 아들이야. 당당하게 맞서야 해. 다음 날 영희 여사는 혜숙의 소개로 이민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민준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가족법과 민사소송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화한 인상에 신뢰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혜숙 여사님께 소개받고 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희 여사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속았다는 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민준 변호사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시다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 변호사는 영희 여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가지고 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지혜의 SNS, 스크린샷 등 모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증거들이 매우 체계적이고 강력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대출 약속도 녹음 파일과 이체 내역이 있으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의 SNS 자료는 그들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영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정식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후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로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이미 돈을 많이 잃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제 수임료도 결과에 따라 받겠습니다. 영희 여사는 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이용기가 생겼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나이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어머니,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우롱하고 속인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죠. 이 변호사의 말에 영희 여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8장 시어머니의 선전포고. 영희 여사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상우와 지혜를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실 중앙에 당당하게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와 지혜가 도착했을 때 거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영희 여사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온화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단호함과 위엄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려고 했지만 영희 여사의 차가운 분위기를 느끼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앉아라. 영희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상우와 지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에게 빌려준 돈이 총 8,500만 원이다. 처음에는 5천만 원, 그 다음에는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빌려줬지. 영희 여사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상우와 지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네가 나한테 거짓말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상우가 회사에서 어렵다고?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그러면서 1,2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사고 제주도 리조트에서 놀고 명품 가방을 수십 개씩 사고 지혜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영희 여사가 봤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변명하지 마라. 네 SNS 다 봤어. 내 돈 내산이라고 했지? 그게 내 돈이었구나.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들이 사치하고 있었구나. 영희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여겼다는 거야. 매번 불쌍한 표정 짓고 애교 부리고 효심 있는 척하면서 내 돈을 우려먹었어. 특히 네가 나한테 보여준 그 모든 관심과 사랑이 다 가짜였다는 게 가장 아파.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거야. 너희는 내 아들과 며느리이기 전에 나를 속이고 이용한 사기꾼들이야. 영희 여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내용 증명이야. 변호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는 정식 문서다. 3개월 안에 빌려간 돈 8,500만 원을 모두 갚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혜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말로 저희를 고소하시려는 건 아니죠? 그래, 정말이야. 너희가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거야. 지급 명령 신청도 하고 필요하면 사기죄로 고발도 할 거야. 상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 돈을 어떻게 갚아요? 지금 저희 상황으로는 불가능해요.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있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아. 지혜가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용서? 너희가 나를 속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다 써가면서 도와줬는데 너희는 그 돈으로 사치나 하고 있었잖아. 영희 여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을 거야. 나가라. 제9장 상우와 지혜의 몰락. 내용 증명을 받은 후 상우와 지혜는 처음에는 영희 여사가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통지서가 도착하자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상우는 회사에서 급하게 대출을 신청해 보았지만 이미 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빌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강남 아파트를 살 때 이미 과도한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대출 한도가 모두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무리한 투자와 소비로 인해 이미 신용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상우와 지혜는 영희 여사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여사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무리 문 앞에서 애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영희 여사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영희 여사는 변호사를 통해 지급 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우와 지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강남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고 결국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억 원에 샀던 아파트를 11억 원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대출금 10억 원을 갚고 나니 1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영희 여사에게 빌린 8,500만 원을 갚고 나니 거의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대출금과 영희 여사에게 빌린 돈을 갚았지만 다른 부채들도 있었습니다. 지혜가 명품 구입을 위해 받은 카드 대출, 상우가 주식 투자로 잃은 돈을 메우기 위해 받은 대출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고 지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명품들도 모두 중고시장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명품 가방들은 구입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들을 몇백만 원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1,2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도 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상우는 회사에서도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회사 내에서 그의 경제적 어려움이 소문나면서 승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전업주부로 지낼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었지만 오랫동안 직장을 떠나 있었던 터라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편의점 알바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며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거짓말하자고 했잖아. 상우, 당신도 찬성했으면서 이제 와서 나만 탓해? 지혜. 이런 싸움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거짓말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10장. 새로운 인생의 시작. 상우와 지혜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영희 여사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를 걱정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사라지니 자신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료 효과가 예상보다 좋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받아온 돈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영희 여사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셔서 그런지 회복이 매우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드신 것 같고요. 네,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영희 여사는 치료와 함께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배웠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예 수업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모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처음 만든 작품 같지 않아요? 도예 선생님의 칭찬에 영희 여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지난 수십 년과 달리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수영도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수영장에 가서 1시간씩 수영을 하니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영 정말 잘하세요. 이 나이에 시작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잘하시다니. 수영 강사의 말에 영희 여사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몇 달 후, 영희 여사는 친구 해숙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과도 가보지 못했던 파리, 로마, 피렌체를 2달 동안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정말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며 감탄하고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역사의 웅장함을 느꼈습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영희 여사는 도시 외곽에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을 만들어 직접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강아지 복돌이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돌이는 3살 정도 된 믹스견으로 주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수 없어서 보호소에 맡겨진 개였습니다. 영희 여사는 복돌이의 상황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데려왔습니다. 서로 상처받은 동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복돌아,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서로 의지하며 살자. 복돌이는 영희 여사에게 무한한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텃밭일을 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11장 뒤늦은 후회와 용서. 영희 여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상우입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기운이 없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이 목소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래, 웬일이니?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지혜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영희 여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졌지만 다시 상처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한번 와봐. 하지만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며칠 후 상우와 지혜가 영희 여사의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우는 많이 말랐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지혜도 화려했던 예전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값싼 옷을 입고 있었고 손톱에는 일하느라 생긴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상우와 지혜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실망시켜드렸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는 게 정말 후회돼요.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영희 여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은 굳혔습니다. 너희들이 후회하는 것은 알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을 만회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정말 달라졌어요. 만회? 이미 깨진 신뢰를 어떻게 만회하겠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해. 영희 여사는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며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허영과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라. 진실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상우와 지혜가 돌아간 후 영희 여사는 복돌이와 함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기른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토마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아, 우리가 기른 토마토가 이렇게 예쁘게 익었네. 오늘 저녁에는 신선한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어 먹자. 복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영희 여사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제12장 진정한 행복을 찾은 영희 여사.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 여사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도의의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 되어 지역 전시회에서 여러 번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영도 마스터하여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여사의 도예 작품들은 지역에서 유명해져서 주문 제작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영희 선생님, 이번 작품도 정말 멋지네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젊은 수강생의 칭찬에 영희 여사는 뿌듯해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수영도 꾸준히 계속해서 이제는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습니다. 주 2회 시니어 수영교실에서 자원봉사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 선생님 덕분에 수영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수영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영희 여사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평범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 여사는 마당에서 복돌이와 놀아주다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상우와 지혜에게 속았던 일, 돈을 빼앗겼던 일들이
이제는 먼 예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와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진정한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돌아,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 복돌이는 영희 여사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75의 나이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깨달음은 그 어떤 재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희 여사는 복돌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혹 상우에게서 안부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여사는 간단히 답장만 보낼 뿐 예전처럼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영희 여사의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도예교실에서 만난 친구들,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소소한 모임도 갖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모두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여성들이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 다음 달에 경주 여행 어때요? 벚꽃 필 때쯤 가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좋아요. 복돌이도 같이 데려가면 되겠죠? 물론이죠. 복돌이도 우리 멤버인데요. 이런 대화들이 영희 여사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진정한 효란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영희 여사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희 여사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새로운 도전과 행복한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며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말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영희 여사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돌이와 함께 바라본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